나머지는 이제 문제 5번과 관련해서는 각계격파 내용입니다. 군대식 용어긴 한데 여성분들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계격파. 자, 문제 5번. 이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거죠. 물음 1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1번에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뭐 이것저것 경영진 주장을 제시했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양가로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겁니다. 양가로 1번. 문장을 잘 보라고 그랬죠. 경영진 주장은 모든 거래와 계정 과목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 완전성이죠. 그죠? 양가로 2번.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은 적절히 분류되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분류에 대한 경영진 주장인데 맨 마지막에 공시되었다. 재무제표 표시 공시. 요거 가능합니다. 분류도 가능하고요. 분류도 가능하고. 양가로 3번. 기록된 매출 거래는 모두 단기에 어떻게 했대요? 모두 단기에 발생한 것이다. 자, 모두라는 단어 있다고 완전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점 자체가 뭐예요? 발생 사실입니다. 양가로 4번. 자산은 기업의 소유이며 이거 특정의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부채는 단기말 기업의 의무이다. 뭐 부담해야 되는 무슨 다른 문장으로 뭐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도 모두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양가로 5번. 회사는 재고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와 의무죠. 그죠? 자, 그다음 양가로 6번. 재고 수불부에는 재고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성이에요. 재고 수불부. 자, 그런데 재고 수불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른 문장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재고 수불부에 기초 수량, 그다음에 단기의 불출 수량, 그다음에 단기의 매입 수량 이거를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역추적해서 기초 재고 수량으로 이제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기말 수량을 테스트하였다라고 한다면 정확성이에요. 특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과정을 거친다.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해줄 텐데, 자, 추가적으로 기준에서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고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 주장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고 수불부와 관련해서는 자, 일단은 문장에서 제시하는 그런 부분대로 그대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재고 수불부는 정확성, 완전성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7번.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로 계상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순실현 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계상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순실현 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순실현 가액은 원가 밑에일 경우에 의미가 있죠? 평가. 8번. 원가 계산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평가와 배분이에요. 그 중에서 배분. 그런데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정확성입니다. 이 정도는 다 맞추라고 드린 거고.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에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자, 실증 절차하고 경영진 주장 연결시키는 건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외부 조회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 내용을 기억하라고 했죠? 자, 거래처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얘네 거 맞아? 라고 하면 저쪽에서 뭐 걔네 거 맞아. 그 금액도 맞아. 라고 하면 실제성, 일단 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나머지는 확장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성, 권리.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록된 매출 채권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대조하였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8장에 가서 나올 텐데 실제성과 발생 사실입니다. 실제성과 발생 사실. 자, 근데 채권이기 때문에 실제성. 매출이라고 단어가 나왔으면 발생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에 제시한 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성. 그런데 매출액으로 나왔으면 원칙적으로 발생 사실입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양가로 3번.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거래가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라고 하면 표시공시입니다. 그런데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라고 한다면 표시공시와 관련된 경영진 주장 내에 여기에선 제시 안 한 겁니다. 표시와 공시, 경영진 주장 내에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관련된 세부 경영진 주장입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4번. 매출 채권의 연령에 따른 과거의 대손 경험률을 분석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참고 자료로 확인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평가예요. 평가. 양가로 5번. 매출 채권 양도 및 담보와 관련해서 경영진에게 질문. 자, 질문이라고 하는 건 높은 감사 증거력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경영주장 확인 가능하죠. 자, 그 중에서 어떤 부분 양도와 담보. 자, 그러면 양도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혹은 차입거래. 담보는 주석에 공시해야 될 사항 중에 특정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주석 공시. 그래서 권리와 의무입니다. 여기서는 권리와 의무. 만약에 이제 양도를 했는데 실질적인 양도다. 매각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양도를 했는데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차입거래. 그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입니다. 양가로 6번. 외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 자산을 조회하였다. 원칙적으로 실제성, 부차적으로 권리. 알았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6번 요거를 매칭시켜서 기억을 일단은 해주십시오. 외부 조회니까 두 개 다. 자, 다음 거 양가로 7번. 매입 주문서의 1년 번호가 순서대로 작성돼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지. 자, 순서대로 작성돼서 모두 반영되어야지. 중간에 하나 2가 빠지면 부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완전성과 관련된 겁니다. 양가로 8번. 재무제표의 서술적 공시와 관련해서 주석 공시와 관련해서 재고자산 담보와 관련된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원칙적으로 표시 공시. 그런데 완전성 써도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쓴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면 맞게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였다. 원칙적으로 실제성, 권리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고 안에 이상한 게 껴있는데 그게 우리 게 맞아요 라고 주장하면 감사인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요거는 그 노준하 교수님 책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단기에 취득한, 모든 자는 관계가 없고 일단 단기에 취득을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문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취득을 했으면 거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취득을 했으니까 내가 정당한 권리자로 됐겠죠. 그리고 나서 특정 시점 기준으로 그 자산이 있다. 발생 사실, 권리, 실제성입니다. 근데 유형 자산은 특정의 잔액을 구성하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으로 여기서 답을 제시한 거는 취득과 관련된 경영진장 발생 사실이에요. 근데 노준하 교수님은 어떻게 답을 쓰고 있냐면 근거는 없고 제가 이제 의중을 파악하건데 발생 사실 권리의 결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12월 31일자 현재로 그 자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있는 거를 계상하는 거다.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거는 주로 손익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항목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은 실제성으로 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게 기출문제와 관련된 걸 제가 끌고 온 건데 노준하 교수님은 실제성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문장은 약간 바꾼 건데 단기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거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작이 발생 사실로 답을 하는 게 맞아요. 발생 사실로. 자, 그런데 기말에 취득한 유형 자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서 조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실제성이 되죠. 그제서야. 자, 양가로 1번.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은행조회서를 대사하였다. 이거 뭐하고 관련된 거?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죠. 의무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일단은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2번. 단기말 현재 감가상각 두 개에게 적정성을 검토하고 라고 하면 평가와 배분, 그 중에서 배분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가 전년도에 적용된 것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자, 두 번째 문장과 관련해서 답을 만약에 하신다, 추가적으로 더하겠다라고 한다면 표시 공시 빼고는 지금 당장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석 공시 사항이잖아요. 회계 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유의적인 설명 정보. 회계 정책의 요약은 주석에 보통은 2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재무제표 표시 공시와 관련된 경영진 주장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먼저 제시를 한 답은 어떤 부분에 주의 집중한 거냐면 감가상각 누계에게 그 자체의 적정성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뭐 내용 연수, 상각 방법, 적정성 테스트해야 누계액의 적정성이 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가와 배분이라는 답만 했습니다. 양가로 13번 보고기간 종료일 전후에 인식된 매출 거래와 관련된 선적 서류를 각각 15건씩 확인하였다. 보고기간 전후? 이게 올해 거냐 내년 거냐 아니면 올해 거냐 작년 거냐 라고 하는 부분 기간 귀속이죠. 자 14번 재무제표일 직후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급 기록을 검토하였다. 원칙적으로 실제성이 아닙니다. 완전성으로 답해야 돼요. 자 실제성이라고 답을 하는 경우에는 계정 과목을 언급해야 돼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매입 채무와 관련해서 재무제표일 이후 지급, 입금 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금액에 어떻게 진짜로 입금되고 출금됐는지 발생사실 확인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가서 특정 시점 기준으로는 실제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재무제표일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의 지급 기록을 검토하였다라고 한다면 부채가 누락될 가능성과 관련돼서 부외부채와 관련된 완전성입니다. 부외부채와 관련된 완전성은 앞에 계정 과목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채권과 채무는 언급된 상태에서 재무제표일 이후 지급 기록을 검토하였다라고 한다면 채권 채무의 실제성입니다. 그렇게 계정 과목을 언급한 경우에는 실제성,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답을 했으면 부외부채와 관련된 완전성 검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가면 재무제표일 이후에 이제 지급 내역 검토라고 하는 이제 영문으로 씁니다. Subsequent Payment Test라고 해서 별도의 조서를 하나 만들어요. 부외부채 테스트. 자, 물음 3번의 양가로 1번 거기 볼게요. 자, 매출 처리에 대한 통제 위험이 높게 평가된 경우 감사에는 실증적 분석적 절차보다 세부 테스트에 보다 많이 의존한다. 위험이 높게 평가하면 신뢰성이 높은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양가로 2번 감사인은 위험 평가 단계의 분석적 절차는 생략할 수 없지요. 그죠?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적극적 조회는 소극적 조회에 비해 증거력이 높지요. 그죠? 가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양가로 4번 감사인은 조회처의 선택, 조회서의 발송을 회사에 요청할 수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작성과 관련해서 손을 비르는 행정적인 처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거 양가로 4번하고 비슷하죠. 채권 채무 조회 시 조회처 선택, 조회서 발송은 감사인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 4번, 5번을 같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죠. 일단은. 예. 그다음에 양가로 6번. 이거는 뭐 제가 제시한 답하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근거를 제시하면 적극적 조회에 대한 미회신 시 조회처 담당자와 접촉해서 회신 요청하고 그래도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조회를 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어떤 문서를 입수를 해봐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어디로 간다고요? 감사 및 감사 보고에 미치는 신뢰성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감사 범위에 제한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부 조회와 관련된 그 플로우 차트 있죠?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7번.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조회서에 회신서를 수령한 경우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면 효력이 반드시 없다고 그랬어요. ISA에서? 아니죠. 조회의 원천, 권한에 대해서 혹시나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낮출 수 있는 절차를 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로 왔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하게 보안 처리 절차가 된 그런 이메일인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8번. 조회 절차의 정당한 생략 요청의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 절차의 수행을
고려할 수 있다. 자, 조회 절차의 생략 요청이 회사가 이제 감사인한테 했으면 이게 정당한 사유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양가로 9번. 분석적 절차, 내부 통제 테스트, 거래에 대한 실증 절차 및 잔액에 대한 실증 절차 중에서 외부 조회 등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추가되는 잔액에 대한 실증 절차가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용과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지 논평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은 요거는 뭐 이거 암기사항이었죠? 재무제표일 이후. 그래서 결산 절차와 관련돼서 두 가지 사항, 그 다음에 수익인식과 관련해서 거래가 적정하게 완결되지 않을 가능성, 이 부분에 주의 집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 실증 절차에는 물음 4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간 기간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중간 기간에 할 수 있는 조건은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은 경우, 해당 내부 통제가 유효한 경우.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언급할 수 있겠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실증 절차로서 재무제표일 이후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증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3줄 이내로 설명해라. 요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해답에는 네, 해답이 어디 있죠? 네, 해답이 어디였지? 잠깐만요. 자, 이게 물음 4번. 문제 5번에 물음 4번. 자, 물음 4번은 그 조건을 얘기한 거고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고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 중간 기간에 실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음 5번 재무제표 결산 절차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음 4하고 물음 5는 사실 독립된 문제로 물어보기보다 하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연계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이거 문제 6번은 제가 이전에 이제 과정에서는 이제 모두 다 포함했는데 항목 하나를 날리는 바람에 약간 오타가 생겼죠. 자, 요거 김태평 공인회계사가 소망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실증 절차의 일환으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해서 외부 확인, 외부 조회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양가로 1번. 자, 이거는 제가 면밀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8장 가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김 회계사는 회사로부터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내역을 제시받아 채권과 채무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래처를 하는 것은 매출채권입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 6번의 양가로 1번. 매입채무에는 잔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준거래,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서 거래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 조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나중에 이제 표본감사에 가면 매입 채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차라리 무작위 추출을 해서 그런 판단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작위 추출. 근데 무작위 추출이라는 건 나의 판단이 개입 안 되고 특정의 도구, 컴퓨터에 의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감정 개입 없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양가로 2번. 김회계사는 조회서의 조회처의 주소를 회사로부터 건네받아 조회서를 바로 준비해서 직접 감사인에게 회신하도록 요청했음을 확인한 후 회사에 조회서 발송을 요청하면 안 되죠. 지가 발송해야죠. 그리고 주소를 건네받아서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믿고 했다. 조회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김회계사는 회수된 조회서의 내용에 진실성을 고려한 후 의문이 있는 경우 회신자에게 직접 확인 절차를 수행하였다. 괜찮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양가로 4번. 조회서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아니한 조회처에 대해 김회계사는 소망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조회처의 담당자가 조회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 요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자, 지금 회신을 안 했어요. 그런데 김회계사가 직접 안 하고 소망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제가 이제 절차를 쭉 나열하는 과정에서 조회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고 회수해서 평가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빨리 주세요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했죠. 그거는 회사의 도움을 얻는 게 더 빠릅니다. 감사인이 전화를 하면 누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회사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조회처에서 조회수상 금액이 자신의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경우 김회계사는 소망 주식회사로부터 차이 금액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시받아 검토하고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조회처에 직접 확인하였다. 자, 이거 해답을 제가 해답을 제시한 게 문제 6번에 물음 1번. 자, 거기에 제가 이제 뭐 올바른 것만 지금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5번이 빠졌지요. 5번 없습니다. 그죠? 5번 틀린 거니까. 그죠? 5번. 자, 보겠습니다. 5번 답을 안 했죠. 문제 6번에 물음 1번. 그죠? 2번하고 6번만 제가 위배되는 내용. 자, 5번. 자, 맞다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조회처에서 조회수상 금액이 자신의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경우 김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차이 금액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시받아.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왜 거래처에 물어보지 않고 감사 대상 회사에 물어볼까요? 거래처에 물어보면 답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냥 그 회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주지. 이거 경영진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조회서에서 나오는 게 잔액이 알려주신 거랑 다른데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가 왜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경영진이 답변을 해줘요. 그런 절차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감사 대상 회사가 아니고 조회처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조회처에 직접 확인하였다. 자, 이 부분도 그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자, 나중에 우리 8장에서 공부를 할 텐데 조회처를 선정했다. 그러면 중요성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회서를 발송한 겁니다. 그러면 회신이 왔다. 자, 왜곡 표시가 있거나 없거나 그 항목 자체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서만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회신이 왔는데 부족하게 왔습니다.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전부 다 대체적 절차를 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차이도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제가 만든 문제의 의도는 그 부분을 포커스로 잡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한테 묻는 거지 조회 상대방에게 묻는 게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한 거고 8장을 다 공부하고 나오면 이 문장 하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적할 수 있는데 타당하기는 하지만 의도 자체는 그게 아니었다. 양가로 6번. 자, 미회신된 거래처 중 일부는 사본을 팩스로 먼저 입수하고 자, 표현 자체가 팩스로 받아도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사본. 자, 사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팩스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아니고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받았기 때문에 위변조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래서 감사 증거의 증거력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조회처의 담당자와 사본에 포함된 사항을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서 회사 계상자에게 상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에 동사실을 조사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나중에 어떻게? 조회서에 원본하고 대조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반드시 우편 형태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팩스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가능하다. 자, 가능합니다. ASA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사본이냐 원본이냐를 물은 거예요. 사본이냐 원본이냐 팩스 형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문제 6번은 일단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뭐 문제 7번 뭐 이제 그 업무차 들렀어도 어쨌든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의 손을 타면 간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물음 7번. 물음 7번. 물음 7번. 네. C 거래처, D 거래처가 있죠. C 거래처의 경우에는 실무자가 뭐 감사 대상 회사에 업무차 들 일이 있어서 거기에 맡겼다.
맡긴 상태에서 감사 대상 회사 종업원한테 손을 타가지고 감사인이 받는다? 이거 직접 증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간접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우리 감사인에게 직접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직접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거치지 말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 자, D거래처 조회서를 수령한 당일 담당 회계사인 김 회계사에게 전화로서 회신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전화로서 얘기를 들어도 조회서는 우편으로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 7번은 이 절차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절차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물음 6번은 이거 조회의 어떻게 이거 조회를 하지 말도록 제한을 걸어놨죠. 그러면 그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한 다음에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대체적 절차.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로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바로 경영진의 상급기구인 지배기구와 그 사안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됩니다.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 자, 물음 5번.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붙었습니다. 자, 물음 5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째 줄. 김회계사가 동거래처에 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 외부 조회뿐이에요. 근데 그런 외부 조회가 제한이 걸려 있다? 감사 증거와 관련해서 감사 증거 입수가 범위가 제한된 거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어떻게 감사의 수행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논지는 감사 보고가 아니고 감사 수행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거에 대해서 다 언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및 감사 보고서에 미치는 그 신뢰성, 그 감사 및 감사 수행 및 감사 보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절차를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 다 얘기를 했던 건데 물음 3번하고 물음 4번 있죠. 그 대체적 절차를 수행을 할 때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제가 일단은 채권은 실제성 중심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완전성 중심으로 기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은 단 한 번 했습니다. 알죠? 단 한 번 했어요. 나중에 8장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8장 가면.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이죠? 문제 7번. 자, 문제 7번 중에 뭐 이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건 수업 시간에 한번 봤던 그 내용이고 거의 다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내려놨죠. 특수관계자와 관련해서 일단 주석공시가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 내부거래 상계제거 수준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매출이나 매입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하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자는 공시예요. 거래 성격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 내용에 매출, 매입처럼 포괄적으로 써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주 붙어 있는 거 보면 당사와 지배 회사 및 종속 회사와의 거래는 정상 가격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성격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인데 그러면 경영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감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음 1번 굉장히 길긴 한데 뭐 다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써도 돼요. 그죠? 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1차를 패스해봐서 알죠?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제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리게 만들어 놨는데 자, 물음 2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양거래 1번부터 회계 추정치는 회계 기준에서 편의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성을 요구하더라도 경영진 입장에서 경영진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감사인은 이를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 정도가 큰 경우, 그죠? 그 정도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 유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이거는 감사인의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책임론을 이제 얘기한 건데, 감사인은 감사 수행 시 경영진의 가정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이나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해서 고려할 수는 있는데, 예측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어가 뭡니까? 감사인은 예측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감사인이 뭘 예측해요? 경영진이 예측한 걸 감사인이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요. 양가로 3번.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회계추정치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예측, 그죠? 그렇게 하죠.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부채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충당부채 최소화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인식하려는 특성이 있지요. 감사인은 이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다. 그죠? 예측은 가능합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해서 소송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불확실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열거된 건 소송과 관련된 측정치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감사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불확실성이 높다 낮다 판단은 낙관적인 추정치하고 그 다음에 비관적인 추정치 간의 그 갭이 어느 정도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낮은 거다? 아닙니다. 양가로 4번. 회계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그 추정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죠? 회계 추정치는 항상 유의적인 위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 게 아니다. 항상 유의적인 위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다 근거는 뭡니까? 그 정도가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회계 추정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단 사항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추정치, 그다음에 비관적인 추정치 간에 갭 차이가 큰 경우를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고 그 정도가 큰 경우에만 유의적인 위험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8번. 문제 8번은 사실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8번, 물음 1번. 가장 쉬웠었죠? 가장 쉬웠는데 답을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산부채 중심 회계이기 때문에 업무 할당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하면 손익 항목은 자연적으로 연계성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책임회계사가 있고 현장 보조자 CD 요게 있는데 현장 보조자 B는 수습회계사죠. 수습회계사하고 등록회계사하고 경험이 많은 회계사가 있으면 각각 어떻게 적격성을 경험을 고려를 해서 업무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도 없이 그냥 A, B, C, D 이렇게 해놓으면 외국 표시 위험이 높은 부분이 예를 들면 B 회계사 부채와 자본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여기에다 배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게 90년대 후반에 나온 거예요. 97인가 98년도에. 맞죠? 자,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 자, 뭐가 됐든 간에 뭐 요거는 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건데 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매출 채권 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 4분기 말에는 6,000원. 그다음에 2, 4분기 말에는 12,000원. 3, 4분기 말에는 18,000원. 4, 4분기에는 엄청나게 증가했네. 자, 각각 6,000원씩 증가했다가 4, 4분기에는 얼마가 됐어요? 41,000원이 됐죠. 그죠? 44,000만 원이죠. 그러면 18,000원에서 4,000만 원까지의 그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2,200만 원. 그죠? 다른 분기에는 6천만 원씩만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쓸데가 없네. 시간이 가다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일정하게 매출이 발생하다가 마지막 분기에 어떻게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익 인식을 조기할 가능성, 기간 기속 테스트와 관련해서 주의 집중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말 매출 채권인데 이걸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의 답안과 명목가액으로 보는 경우의 답안이 틀립니다.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 채권 잔액이 급증했다라고 한다면 평가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명목가액을 기준으로만 제시가 된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썼다라고 한다면 기말의 실제성과 관련해서 기간 귀속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게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경영진 주장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이게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을 좀 읽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 주식회사 신라컴퓨터는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컴퓨터를 제조해서 국내 및 중국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2년도 초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이다. 이갈 회계사가 이번 감사에서 담당한 계정은 매출채권과 매출이며 2014년 10월 당해 연도 감사죠. 2014년이니까 2014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신라컴퓨터를 방문해서 매출 및 대금 매수 활동에 관련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가을 회계사는 내부 통제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신용 승인 없이 외상 매출을 한 건을 다수 발견하였다라고 한다면 내부 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신라컴퓨터의 통제 위험 수준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통제 위험 수준을 높게 평가했으면 다른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해석은 위험은 어떻게? 위험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TDR을 낮추는 절차 수행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답안 양식. 조회 기준일은 재무제표 1 기준으로 근접일에 해야 되겠죠? 요거죠? 근접일. 그죠? 범위는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은 이거 외부 조회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별표를 달아놓은 게 원래 문제는 별표가 안 달려 있었어요. 근데 외부 조회와 관련해서 적극적 조회가 있고 소극적 조회가 있죠. 그러면 조회의 형태에 따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높은 상황이니까 신뢰성이 보다 높은 적극적 조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소극적 조회는 어떻게? 공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별표가 없어도 여러분들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답을 한 그 근거는 어떻게? 통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실증 절차의 계획을 수립할 때 TDR을 낮추는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런 논지로 답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됐어요? 요 정도만 납득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 없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채점은 제가 내일 바로 드릴 거고 아침에 오자마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강평 있죠? 강평도 답안지에 붙여주겠습니다. 답안지에 붙여주고 우리 그 갑의 횡포 있죠? 그것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링크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